아파트 현관 앞이었습니다. 갑자기 시커먼 손이 내 팔을 낚아챘어요. 썩은 내가 훅 끼치는데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1,000만 원 넘는 가방을 든 손이 본능적으로 오그라들더군요. 명수가 나야. 진호. 그 목소리. 듣는 순간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20년 전 상간녀랑 살겠다며 나와 세 딸을 쓰레기처럼 던져버린 그 인간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그 잘나가던 인간이 지금 내 아파트 앞에서 넉마를 걸치고 서 있는 겁니다. 그때 내 나이 33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그 인간 생일이었거든요. 어린 딸들 주려고 LA 갈비도 산더미처럼 구워놨어요. 그런데 안 오더군요. 전화기 너머에선 칼날 같은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회식이야. 먼저 자. 뚝. 끊긴 수화기를 들고 서 있는데 발가락 끝부터 소름이 쫙 돋더군요. 아이들 앞이라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빠 바쁘시대. 우리끼리 먹자. 그 한마디 뱉는데 목구멍이 따가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새벽 3시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남편의 목덜미를 봤어요. 시뻘건 키스마크, 눈앞이 핑 돌고 등줄기에선 식은 땀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는데 바닥에 하얀 봉투가 하나 덜렁 놓여 있더군요. 내 인생을 통째로 도려낼 그 저주받은 봉투 말입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우편함에 꽂힌 그 하얀 봉투. 열어보니 선명한 붉은 두 줄이더군요. 그 옆에 빗둘게 적힌 쪽지 한 장. 언니 미안해요. 근데 오빠는 이제 제 사람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심장이 발바닥까지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명치 끝이 꽉 막혀서 숨이 안 쉬어졌어요. 상대는 공장 직원 24살 박혜진이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그 인간 김진호가 나오더군요. 와이셔츠 단추를 채우는 손길이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미안함? 부끄러움? 그런 건 아예 태어날 때부터 없었던 사람 같았죠. 맞아. 혜진이 임신했어. 날씨 얘기하듯 덤덤하더군요. 그 목소리가 내 귀를 찢는 것 같았습니다. 24살 젊고 예쁜 애가 진짜 사랑을 줬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혼하자. 난 혜진이랑 새 인생 살 거야. 너랑은 이제 끝이야. 그 말은 총알이 되어 내 가슴을 뚫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 먹일 장을 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꿈쩍도 안 해요.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 김진호. 열라고.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서 있는 건 그 인간이 아니었어요. 24살 박혜진. 그 계집애가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서 있었습니다. 나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더군요. 언니 미안해요. 근데 진우 오빠는 이제 저랑 살기로 했어요. 말투는 상냥한데 눈빛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내 집이었는데, 내 남편이었는데, 그 순간 내 손에서 장바구니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에서 힘이 풀리더군요. 장바구니가 바닥에 처박히고 감자랑 당근이 볼품없이 복도 사방으로 굴러갔습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굴러 떨어지는 것 같았죠. 뒤에선 아이들이 자지러졌습니다. 엄마. 중3인 수진이가 울부짖고 초육은지는 5살 막내 서연이를 꼭 안고 덜덜 떨고 있었어요.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더군요. 그때 안에서 그 인간이 나타났습니다. 박명숙, 내 짐 다 싸놨어. 검은 비닐봉지 2개를
내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봉지가 터지면서 내 옷가지 몇 벌이 복도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깨 사료 던지듯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이혼해. 이 땅이랑 건물 다 줄 테니까 몸만 나가.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내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서 그 인간 얼굴도 제대로 안 보였죠. 걱정 마. 혜진이가 잘 키울 거야.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이들을 그 상간녀 손에 맡기다니요. 내가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그 인간이 내 팔을 낚아챘습니다. 손톱이 살점을 파고드는데 너무 아파서 비명도 안 나오더군요. 내 돈으로 산 집이야. 누구랑 살든 내 마음이지. 싫으면 내가 꺼져. 그 인간이 나를 세게 밀쳤습니다. 복도 벽에 등뼈가 쾅 부딪혔어요. 척추를 타고 날카로운 통증이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눈앞에 별이 번쩍였죠. 그때였습니다. 5살 서연이가 문틈으로 고사리 같은 손을 내밀었어요. 엄마. 나는 바닥을 기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더군요. 내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쾅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철컥 잠금장치 걸리는 소리가 내 가슴에 빗으로 박히더군요.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그 인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쥐꼬리만 한 벌이로 6평 원룸에서 애 셋을 키우겠다고? 웃기지 마.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후볐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현관 밖으로 떠밀려 나갈 때 등 뒤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비명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쾅, 문이 닫히고 자물쇠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내 숨통을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차가운 문 앞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새벽 1시, 지하 주차장은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검은 비닐봉지 2개.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 차 문을 열려는데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서 손잡이를 3번이나 놓쳤습니다. 시동을 걸어야 하는데 열쇠 구멍이 안 보여요. 눈물 때문에 앞이 캄캄했습니다. 내 새끼들이 저 악마 같은 것들 옆에 있는데 입술을 얼마나 세게 깨물었는지 비릿한 피 맛이 났습니다. 그날부터 미친 듯이 살았습니다. 낮에는 중국집에서 기름 냄새를 뒤집어 쓰고 밤에는 술 취한 사람들 뒷수발하며 대리운전을 했죠. 새벽엔 손가락이 곱아 터지도록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하루에 딱 2시간 잤어요. 눈을 감으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보증금 500만 원. 그 돈이 목숨보다 무거웠습니다. 피부치라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구걸도 해봤죠. 언니,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돌아온 건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끊김 소리가 내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어요. 열흘 만에 곰팡이 핀 6평 원룸을 얻었습니다. 다시 그 집 앞에 섰을 때 아이들 몰골을 보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큰딸 수진이 머리는 엉망진창이고 둘째 은지 옷은 시커먼 오물 범벅이었어요. 막내 서연이는 그 추운 겨울날 맨발이더군요. 엄마, 저 아줌마가 우리 밥도 안 줬어. 수진의 그 한마디에 피눈물이 났습니다. 그 독한 계집에 내 새끼들을 굶겼던 겁니다. 나는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서연이의 얼음장 같은 발을 내 양말을 벗어 감싸쥐었습니다. 발가락 끝이 보라색으로 변해 있더군요. 내 가슴 속엔 이제 슬픔 대신 시퍼런 칼날 하나가 섰습니다. 내 다시는 너희들을 뺏기지 않겠다. 억대 자산가가 된 지금도
가끔 자다가 깨면 그때 그 지독한 곰팡이 냄새와 아이들의 차가운 발이 생각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괜찮아.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요. 5살 서연이를 들쳐 안았습니다. 아이 발이 얼음장 같았어요. 피가 안 통하는지 허옇게 질려 있더군요. 다급하게 내 양말을 벗겨 딸아이 발에 신겼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그 추운 겨울에 제 새끼를 맨발로 내버려 두다니요. 서연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따뜻한데 데려다 줄게.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새 딸의 손을 쥐고 그 집을 나왔어요. 살을 애는 겨울바람이 뺨을 갈기갈기 찢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내 손을 부서져라 쥐었고 은지는 동생 뒤를 바짝 따랐죠. 차에 올라타 백미러로 애들 얼굴을 봤습니다.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물어서 비릿한 피 맛이 났어요. 다시는 죽어도 다시는 너희랑 안 떨어진다. 2000년 1월 15일 법원 공증 사무실의 형광등은 유난히 시퍼랬습니다. 그 인간 김진우가 서류를 내 앞에 던지더군요. 종이가 탁자 위를 미끄러지더니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여기 사인해. 이걸로 끝이야.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었습니다. 구겨진 종이 모서리가 내 짓밟힌 자존심 같았죠. 내용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성남 분당의 맹지 150평, 시가 1억 5천만 원. 당시 그 인간 전 재산은 15억이 넘었습니다. 번듯한 공장에, 아파트에, 예금까지 합치면 그랬죠. 그런데 나한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 땅이랑 빚쟁이들이나 드나드는 낡은 건물을 던져준 겁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 재산이 얼마인데 고작 이걸 주겠다고요?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려 나왔습니다. 심장 근처를 누가 손으로 꽉 쥐어짜는 것처럼 아팠어요.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싫으면 법정 가자고. 그 인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법대로 하면 넌 한 푼도 못 받는다. 애들 양육권도 내가 가져가겠다. 그 협박이 내 목구멍에 비수처럼 박히더군요. 내 손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습니다. 서류를 움켜쥐는데 종이가 땀에 젖어 눅눅해졌죠. 내 새끼들이 법정 싸움하는 동안 겪을 그 지옥 같은 상처를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죠. 알았어요. 사인할게요. 결국 서명했습니다. 펜을 쥔 손가락 끝에 진득한 식은땀이 고였어요. 비뚤비뚤하게 적힌 내 이름 석자가 꼭 내 뒤틀린 인생 같더군요. 그 인간은 비웃음을 흘리며 뱉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그 땅구석이랑 건물 가지고 평생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 길로 새 딸의 손을 잡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뼈를 깎는 듯한 겨울바람이 내 뺨을 갈기갈기 찢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내 손을 부서져라 쥐고 은지는 5살 서연이를 업고 막내는 춥다며 자지러지게 울어댔죠. 서연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꼭 따뜻한데 데려다 줄게.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물어서 입안의 비릿한 피맛이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멈출 수 없었어요. 내가 무너지면 내 새끼들도 길바닥에 나앉으니까요. 도착한 곳은 성남의 허름한 6평 원룸이었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30. 4명이 누우면 서로 발이 닿는 그 좁은 감옥 같은 방. 문을 열자마자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내 폐부까지 깊숙이 찔러오더군요. 벽지는 너덜너덜하고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조차 비참하게 흐릿했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4명이 어떻게 자요? 수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내 손끝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인간이, 아니,
그 김진호라는 작자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나?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곧 좋은 집 구해줄게. 아이들 앞에서는 호언장담했지만 문을 나서면 지옥이었습니다. 낮에는 중국집에서 미친 듯이 쟁반을 날랐습니다. 아줌마, 여기 짜장면. 부르는 소리에 환청이 들릴 정도였죠. 펄펄 끓는 짬뽕 국물에 손등을 대어도 찬물에 담글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무거운 쟁반 때문에 손목인대가 비명을 질러댔지만 그저 악물고 버텼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을 만큼 몸을 혹사했어요. 오후 3시 잠깐 숨 돌릴 때 화장실 거울을 봅니다. 거기 웬 해골이 서 있더군요. 뺨은 퀭하게 패고 눈밑은 멍든 것처럼 시커멓게 죽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보기 싫어 얼른 고개를 돌렸죠. 밤이 되면 대리운전을 나갔습니다. 새벽 2시 술 취한 인간들 비위 맞추고 나면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첫 차를 기다립니다. 겨울바람이 칼날처럼 파고드는데 뼈마디가 얼어붙어 뚝뚝 부러지는 것 같았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아파트 단지를 돌며 전단지를 붙였죠. 손가락 끝은 동상에 걸려 소시지처럼 퉁퉁 붓고 발 뒤꿈치는 갈라져서 걸을 때마다 양말이 피로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장갑을 2겹이나 껴도 감각이 없더군요. 하루에 딱 4시간, 아니 3시간만 자며 버텼습니다. 머리카락은 허옇게 새어가고 허리는 구부정해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5시 현관문을 여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좁아터진 식탁에 세 딸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냄비 하나를 두고 라면을 나눠 먹고 있더군요. 엄마, 배고파서. 둘째 은지가 죄지은 사람 마냥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통장 잔고 3만 원. 냉장고엔 물밖에 없었죠. 심장이 갈기갈기 찢긴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목구멍에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괜찮아. 엄마도 같이 먹자. 억지로 웃으며 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젓가락으로 면발을 집었다가 다시 슬그머니 냄비에 내려놨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그 한 가닥조차 아까웠거든요. 엄마는 왜 안 먹어? 막내 서연이가 묻더군요. 엄마는 아까 밖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 너희 많이 먹어. 거짓말을 뱉는데 뱃속에선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미소만 지었죠. 그런데 그날 밤 기어코 사달이 났습니다. 막내 서연이가 열이 펄펄 끓기 시작한 겁니다. 작은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엄마 추워. 너무 더워. 라며 신음하는데 이마에 손을 대니 불덩이 같더군요. 체온계는 39도를 훌쩍 넘겼습니다. 서연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약 사올게. 지갑을 열었습니다. 구겨진 5,000원짜리 한 장. 그게 내 전 재산이었어요.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들더군요. 병원비는커녕 해열제 살 돈도 안 되는 그 종이 조각을 보는데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습니다. 자식 새끼가 불덩이가 되어 죽어가는데 아비라는 작자는 상간녀랑 배 두드리고 있을 생각을 하니 이가 갈렸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핸드폰을 쥐었습니다. 김진호. 그 세 글자가 내 눈을 찔렀어요. 통화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는데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이 인간한테 전화하면 애들 못 키운다고 뺏어갈지도 몰라.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결국 전화기를 던지듯 내려놨습니다. 신호음만 몇 번 듣다 끊어버렸죠. 그 인간 목소리를 듣느니 차라리 내 심장을 도려내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다행히 약국 불이 하나 켜져 있더군요.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서 목구멍에서 비릿한 피 맛이 났습니다. 약사님, 애가 열이 너무 높아요. 5천 원밖에 없는데 살 수 있는 약이 있을까요? 내 목소리가 비참하게 갈라졌어요. 약사님이 나를 안쓰럽게 보더니 타이레놀 한 통을 건네더군요. 이거 6천 원인데 그냥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이는데 눈물이 툭툭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500원이 없어서 고개를 조아리는 내 꼴이 너무 처량해서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죠. 집에 돌아와 서연이 입에 약을 밀어 넣었습니다. 아이의 뜨거운 이마에 젖은 수건을 갈아주는데 손가락 끝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그날 밤 젖은 수건을 쥐어짜며 결심했습니다. 죽어도 다시는 저 인간한테 고개 안 숙입니다. 아니, 세상 누구한테도 구걸 안 해요. 그렇게 독을 품고 버텼습니다. 어느 날 새벽 4시였죠. 대리운전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여니 불이 켜져 있더군요. 큰딸 수진이가 책상 앞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목구멍이 꽉 막히더군요. 수진아, 왜 그래? 왜 안 자고 있어?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는데 눈이 피가 맺힌 것처럼 시뻘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그만둘래. 그 말에 심장이 발바닥까지 툭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죠. 알고 보니 수학여행비 30만 원 때문이었습니다. 선생이란 인간이 애들 다 보는 앞에서 우리 수진이한테만 물었답니다. 너만 안 냈는데 언제 낼 거니? 라고요. 애들이 다 알아. 우리 가난한 거. 수진이가 어깨를 떨며 말하더군요. 편의점 알바를 하면 한 달에 50만 원은 벌 수 있답니다. 수진이의 해진 교복 소매와 구멍난 양말을 보는데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수진아, 제발 학교만은 다녀줘. 엄마가 더 일할게. 잠 안 자고 더 벌게. 엄마는 지금도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자잖아. 엄마 쓰러지면 어떡해? 나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가느다란 어깨가 내 품에서 바들바들 떨리는데 눈물이 비처럼 쏟아졌어요. 지갑을 열어보니 10,000원짜리 석 장뿐이었습니다. 그 30만 원은 이번 달 우리 네 식구 길바닥에 안 나앉게 해줄 월세였죠. 그날 밤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 입술을 깨물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35살이 아니라 45살은 되어 보이는 노파가 서 있더군요. 눈밑은 시커멓게 죽어 있고 머리카락은 허옇게 새어 있었습니다. 주름 가득한 내 손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내가 정말 이러려고 살았나? 그때 문 밖에서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안 울어도 돼. 나 수학여행 안 가도 돼. 엄마 힘들게 하기 싫어. 그 작은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내 새끼들도 무너지는 거죠. 절대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3일 뒤 중국집 사장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사장님, 제발 30만 원만 가불해 주세요. 사장은 혀를 끌끌 차며 돈을 건넸습니다.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또 숙였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에게 봉투를 건넸을 때 우리 둘은 서로를 붙잡고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이 아이들만은, 이 새끼들만은 꼭 지켜야 한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그리고 2003년 우리 수진이가 대학에 붙었습니다. 합격증을 들고 와서 엄마 나 붙었어 라고 외치며 울던 그날, 그동안의 한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아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 수진이를 붙잡고 길바닥에서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기뻐서 울었고 분해서 울었어요. 그 인간 없이도 우리 수진이가
내 새끼가 해낸 겁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서 숨이 안 쉬어지더군요. 그렇게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2006년엔 둘째 은지가 법학 전문대학원에 입학했고 2019년엔 막내 서연이가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세 딸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방구석에 처박혀 혼자 울었습니다. 김진호, 보고 있어? 당신 없어도 우리 이렇게 잘 컸어. 심장 한구석에 맺힌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죠. 손가락 마디마디는 비틀리고 허리는 구부정해졌습니다. 하늘이 열린 그날의 전화. 그렇게 또 5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중국집에서 짜장면 그릇을 나르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박명숙 씨 맞으시죠? 성남시청 도시개발과입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서빙하던 손이 사들사들 떨리더군요. 들고 있던 접시가 달그락거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선생님 소유의 분당구 땅이 판교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편입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는 내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쉽게 말해 땅값이 최소 50배는 오를 거라는 겁니다. 인간이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군요.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도 사지 않던 맹지 쓰레기 땅이 100억이 된다니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에 밴 기름 냄새와 눈물이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리고 숨이 가빠졌어요. 하늘이 정말 있긴 있나 봅니다. 저는 그 땅을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접 개발에 참여했죠. IT 기업들이 내 건물에 들어오겠다고 줄을 섰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이 임대 신청서를 들이밀더군요. 한 달 월세 수익만 억소리가 났습니다. 그 돈으로 제일 먼저 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강남 대치동에 30평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 하나 없이 전액 현금으로요.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데 손끝이 짜릿하더군요. 20년 전 그 지독했던 흙먼지 냄새가 여전히 입안에 가득한 것 같은데 내 앞에는 수십억짜리 집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어 내 허벅지를 꼬집고 또 꼬집었죠.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데 펜을 쥔 손가락 끝이 저릿하더군요. 20년 전 그 시퍼런 형광등 아래서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내 떨리던 손이 겹쳐 보였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던 그 지옥 같던 시간들. 내가 정말 여기까지 왔군요. 이제는 손도 떨리지 않습니다. 큰딸 수진이가 결혼할 때 서초동 아파트 10억짜리를 현금으로 척 사줬을 때도요. 둘째 은지는 대형 로펌 변호사가 됐고 막내 서연이는 대기업 과장이 됐습니다. 에르메스 스카프가 내 목을 감싸고 샤넬 가방이 내 어깨에 걸려 있지만 내 폐부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20년 전 그 단칸방의 곰팡이 냄새가 문신처럼 박혀 있습니다. 그 냄새가 나를 채찍질하며 여기까지 끌고 온 거죠. 20년 전에 그 비참했던 박명숙은 죽었습니다. 지금 거울 속에 있는 건 건물주 박 사장뿐이죠. 타워 팰리스 정문 앞이었습니다. 하이힐 굽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똑똑 때리며 울리더군요. 경비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는데 갑자기 코를 찌르는 지독한 악취가 훅 끼쳤습니다. 명수가. 그 목소리에 등줄기에 식은 땀이 폭포처럼 흘렀습니다. 20년 만에 마주한 내 전남편 김진호였습니다. 처참하더군요. 이가 절반 이상 빠져서 입술은 옹송그려져 있고 머리카락은 떡이 져서 기름때가 번들거렸습니다. 얼굴엔 깊은 주름이 낯질 자국처럼 패어 있고 손톱 밑엔 시커먼 때가 가득했습니다. 온몸에서 쉰내와 오줌 냄새가 진동하는데
정말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 싶더군요. 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갑게 나갔죠. 그래, 나야. 내 냉정한 반응에 그 인간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나는 그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은 나를 올려다보는 그 인간의 눈에 당혹감과 비굴함이 섞여 흐르더군요. 속에서 비릿한 쾌감이 올라왔습니다. 내 명치 끝에 20년 동안 맺혀있던 그 시퍼런 한이 요동을 치더군요. 김진호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사람들이 안 보는 아파트 후문 쪽 벤치로 그 인간을 끌고 갔습니다. 내 몸에선 1,000만 원짜리 트위드 재킷 향기가 나는데 저 인간한테선 시궁창 냄새가 진동하더군요. 나는 서 있고 그 인간은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전에는 내가 바닥을 기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정반대네요.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처참한 몰골을 보니 속에서 비릿한 쾌감이 올라왔습니다. 명수가 나 좀 도와줘. 제발. 그 더러운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군요. 나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당신을 도와야 하는지 이유를 대라고요. 그랬더니 이 인간 입술을 달달 떨다가 갑자기 눈빛이 변화되어 뻔뻔함이 얼굴에 쓱 올라오는데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야, 박명숙. 그 판교 땅 원래 내 거였잖아. 내가 너 줬으니까 내가 건물주 된 거 아냐? 그러니까 내 지분도 있는 거지. 재산 분할 다시 해. 나도 애들 아빠야. 그 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웃음이 터졌습니다. 처음엔 피식, 그 다음엔 크크, 나중엔 배가 뒤틀릴 정도로 미친 듯이 웃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미친 여자 보듯 쳐다봐도 상관없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숨이 안 쉬어질 정도였으니까요. 뭐, 지분? 야, 김진호. 내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2000년 1월 15일 법원 공증 사무실에서 내가 직접 썼잖아. 재산 분할 다 끝났다고. 내 지분은 그때 그 24살 계집애한테 다 처박았잖아. 안 그래요? 내 섯을 펄은 기세에 그 인간이 입을 닥치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내 바짓단을 덥석 잡았습니다. 손톱 밑에 낀 시커먼 때와 악취가 내 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것 같아 구역질이 났습니다. 명수가 나 지금 서울역 지하도에서 자. 밥도 못 먹어. 제발 월세 30만 원짜리 방이라도 하나만 얻어줘. 나도 사람이잖아. 사람? 내가 비웃었습니다. 20년 전에 너 사람이었니? 임신한 아내 머리채 잡아서 내던질 때 너 사람이었냐고. 내 새끼들이 울부짖는데 상간녀 옆에서 웃던 게 사람이 할 짓이야? 그 인간은 고개를 푹 꺾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반성이 아니었어요. 구걸이 안 통하니까 이번엔 눈빛이 살벌하게 변하더군요. 협박으로 노선을 갈아탄 겁니다. 너 나 가만 안 둬. 소론 걸 거야. 기자들한테 다 불 거야. 전 남편을 길거리에서 굶겨 죽인다고 SNS에 다 올릴 거라고. 그 인간이 소리를 지르는데 침이 튀어내 옷에 묻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혐오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내 딸들 직장도 다 알아냈어. 큰딸은 의사, 둘째는 변호사, 막내는 대기업. 내가 가서 다 엎어버릴 거야. 내 새끼들 이름을 그 더러운 입에 올리는 순간 내 심장 근처가 시퍼런 칼날에 베인 듯 통증이 일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큰딸은 의사, 둘째는 변호사. 내가 기자한테 제보하면 너희 다 끝이야. 그 말을 뱉는 그 인간의 눈빛이 짐승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순간 제 손이 먼저 나갔어요. 짝! 손바닥이 얼얼하다 못해 마비되는 것 같더군요.
그 인간 고개가 획 돌아간 채 멍하니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뺨에 벌건 손자국이 선명하게 피어오르는데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죠. 너 지금 협박했니? 해봐. 어디 한번 해보라고. 제 목소리는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하면 몸이 차갑게 식는 법이거든요. 심장 근처가 바늘로 쑤시는 것 같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김진호, 너 하나 모르는 게 있어. 우리 둘째 딸 은지가 다니는 곳이 어딘 줄 알아?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은지. 그 종이 한 장을 그 인간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명함이 바닥에 미끄러지는 소리가 제 가슴을 뻥 뚫어주는 것 같더군요. 협박하고 싶으면 해봐요. 우리 딸이 명예훼손, 공갈, 협박죄로 아주 뼈도 못 추리게 고소할 거니까. 그 인간 명함을 바라보는 손이 사시나무 떨듯 하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을 싹 바꿉니다. 비굴하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요. 서연이, 우리 막내 한 번만 만나게 해줘요. 나도 아빠잖아요. 걔는 내 얼굴도 모르잖아. 아빠, 그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는데 위액이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심했죠. 그래, 내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 서연이한테 직접 보여주마. 3일 뒤 강남역 근처 카페였습니다. 25된 우리 막내 서연이 커피잔을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본 적 없는 아이입니다. 심장이 얼마나 세게 뛰는지 아이의 얇은 코트 자락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비명 섞인 웅성거림과 함께 그 역겨운 악취가 먼저 카페 안을 덮쳤습니다. 사람들은 코를 막고 미간을 찌푸리는데 그 인간이 누더기를 걸치고 기어들어왔습니다. 아빠, 서연이의 목소리가 젖은 낙엽처럼 흔들렸습니다. 아이의 눈에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군요. 그 인간은 눈을 가늘게 뜨더니 딸을 보며 울먹였습니다. 서연아, 아빠야. 이 아빠야. 그 가식적인 눈물. 옆에서 지켜보는데 등줄기에 식은 땀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연기를 할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서연아, 아빠다. 그 더러운 입에서 아빠 소리가 나오대요. 서연이는 바보같이 울었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예요? 그 인간이 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내 새끼 손은 따뜻한데 그 인간 손은 시체처럼 차갑고 끈적했습니다. 멀찍이 앉아 지켜보는데 명치 끝이 꽉 막히는 것 같았죠.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래도 핏줄인데 딸한테는 뭔가 다르지 않을까? 그 기대 딱 5분 걸렸습니다. 박살 나는데 말이죠. 서연아, 내 엄마한테 부탁 좀 해줘. 쪽방이라도 얻게 월세 30만 원만. 그 말을 뱉는 순간 서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예쁘게 지어 보이던 미소가 비참하게 굳더군요. 그 인간은 더 세게 딸의 손을 쥐어짜며 매달렸습니다. 생활비로 한 달에 50만 원만 더 달라고 해.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서연아. 기가 막혔습니다. 딸아이의 손을 쥐어짜는 그 시커먼 손톱을 보는데 내 등줄기에 식은 땀이 폭포처럼 흘렀습니다. 아빠는 내가 필요했던 게 아니네요. 엄마 돈이 필요했던 거지요. 서연이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습니다. 턱 끝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게 내 가슴에 구멍을 내는 것 같았죠. 나는 아빠한테 안기고 싶었어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듣고 싶었다고요.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카페를 뛰쳐나갔습니다. 쾅, 문 닫히는 소리에
내 심장도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비척비척 그 인간에게 다가갔습니다. 고개를 쳐박고 있는 그 뒤통수가 너무 역겨워서 위액이 역류하는 것 같더군요. 내가 인간 같지도 않은 이런 작자를 위해 20년을 피눈물 흘리며 버텼나? 일주일 뒤였습니다. 이번엔 카페가 아니라 김앤장 법률사무소 회의실이었습니다. 나는 샤넬 수트를 갑옷처럼 차려입고 앉아 있었죠. 옆에는 내 딸 은지 변호사가, 맞은편에는 낡은 양복을 빌려 입은 그 인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인간 소매 끝에 때가 꼬질꼬질하고 어깨에는 비듬이 떨어져 있더군요. 은지가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20년 전 당신이 쓴 각서입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이걸로 다 끝났다고 적혀 있죠? 그 인간은 입술만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칼날보다 날카로웠어요. 이제 와서 땅값이 올랐으니 지분을 달라. 그건 법적으로 사기입니다. 게다가 당신 20년 전 그 상간녀랑 모텔 드나든 사진, 이웃들 증언. 우리 로펌이 다 확보했습니다. 협박 한 번만 더 해보세요. 명예훼손의 공갈죄로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줄 테니까. 그때는 그 땅이 쓰레기인 줄 알았다더군요. 그래서 나한테 던져줬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죠. 은지가 서류를 탁자 위에 내팽개쳤습니다. 종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이제 와서 땅값 오르니 지분 내놔라. 김진호 씨, 이거 법적으로 명백한 사기예요. 은지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계약을 멋대로 파기하려는 수작이라며 몰아붙였죠. 옆에 있던 다른 변호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두툼한 파일을 펼치는데 거기엔 20년 전 그 인간이 상간녀랑 모텔 드나들던 사진, 더러운 문자 내역이 가득했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더군요. 안방에 그 계집을 들였을 때 이웃들이 다 지켜본 진술서까지 나오니 그 인간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바들바들 떨리는 게 내 눈에 선명히 들어오더군요. 허위 사실 유포하면 바로 형사고소 들어갑니다. 감옥 갈 준비나 하세요. 은지가 마지막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지금 내 재산은 20년 동안 내 손톱이 다 빠지도록 일해서 일군 거니까요. 판교 땅 개발부터 건물 임대까지 내 피땀 안 섞인 곳이 없습니다. 은지는 제 아비를 똑바로 쳐다보며 못을 박았죠. 당신이 준 건 2000년 당시에 시가 팔리지도 않던 쓸모없는 땅뿐이라고요. 그 이후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 아니었습니다. 회의실에 쥐 죽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인간은 고개를 쳐박고 어깨만 들썩이더군요. 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진호. 그 인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텅 비어 있더군요. 은지가 서류를 탁자 위에 내던졌습니다. 20년 전 그 인간이 직접 지장을 찍었던 각서였죠. 재산분할 종결. 그 네 글자가 그 인간의 숨통을 조이는 칼날처럼 보였습니다. 그 인간 입술을 덜덜 떨며 내 눈치를 보더군요. 비굴하게 손을 비비며 명수가 그래도 내가 애들 아빠인데 방 한 칸은 해줘야지라고 기어 들어가는 소리를 합디다.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추해질 수 있을까요? 나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인간의 눈이 반짝이더군요. 수표라도 꺼낼 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내가 꺼낸 건 수표가 아니라 내 지갑 구석에 굴러다니던 1000원짜리 석 장이었습니다. 자, 이거 가져가세요. 1000원짜리 3장을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그 인간 멍한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더군요. 이게 뭐야? 당신이 우리 세 딸 버릴 때 내 주머니에 딱 이만큼 있었거든요.
애들 굶기면서 내가 이 3,000원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당신은 평생 모르겠죠.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안을 서늘하게 얼려버릴 만큼 차가웠습니다. 심장 근처가 바늘로 쑤시는 것 같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진호 씨,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한테 줄 돈은 단돈 1원도 없습니다. 이 3,000원은 당신이 여기까지 기어온 게 가상에서 주는 지하철 차비예요. 가서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명수가, 너 건물이 몇 채인데 나한테 이래. 나 진짜 길바닥에서 죽어. 그 인간이 비명을 지르며 매달리려 하자 은지가 차갑게 가로막았습니다. 한 번만 더 연락하거나 찾아오면 바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공갈 협박죄로 고소하겠습니다. 김앤장이 어떤 곳인지 몸소 겪게 해드릴까요? 우리 은지의 서슬 퍼런 말 한마디에 그 인간은 입을 닥쳤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인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샤넬 수트를 입은 나와 3,000원을 손에 쥐고 부들부들 떠는 노숙자 전 남편. 당신이 버린 건 내가 아니라 100억짜리 당신 인생이었어. 평생 길바닥에서 그 3,000원의 무게나 느끼며 사세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똑똑 때리는데 20년 동안 내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 덩어리가 비로소 가루가 되어 부서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인간이 살다 보니 정말 이런 날도 오는군요. 그 인간 손을 바들바들 떨더군요. 시커먼 때가 낀 손가락이 돈을 향해 움찔거리는 걸 보는데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추해질 수 있나 싶어 헛웃음이 났습니다. 은지가 내밀 건 합의서였습니다. 다신 내 근처에 오지 말 것, SNS에 떠들지 말 것, 어기면 5억을 내놓을 것. 그 인간은 비뚤비뚤한 글씨로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펜을 쥔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서명이 아니라 짐승이 긁어놓은 자국 같더군요. 이제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이 죽든 말든 우리 가족은 당신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니까. 멍한 얼굴한 그 인간이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내 심장은 더 이상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이제는 지긋지긋한 찌꺼기일 뿐이었죠. 내 입안에선 여전히 20년 전 그 단칸방의 눅눅한 곰팡이 맛이 났지만 이제는 뱉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025년 5월이었습니다. 제주도 바닷바람이 뺨을 스치는데 그게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더군요. 발코니 아래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엄마, 샴페인 따자. 큰딸 수진이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돔 페리뇽 병을 따는데 뻥하는 소리가 꼭 내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터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엄마, 나 둘째 가졌어. 쌍둥이래. 어머, 정말이야? 막내 서연이가 수진이를 껴안고 방방 뛰더군요. 그 옆에서 은지가 미소 지으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파트너 승진 확정됐어. 연봉도 엄청 올라요. 서연이도 질세라 손을 번쩍 들더군요. 손가락엔 다이아 반지가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나도 팀장님이 프로포즈했어. 세 딸이 서로를 껴안고 깔깔거리는 소리가 파도 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이게 내가 지켜낸 것들입니다. 중3짜리가 울면서 밤새우던 모습, 5살 막내가 배고파서 내 양말을 만지작거리던 그 처절한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김진호, 보고 있니? 넌 서울역 지하도에서 썩어가겠지만 나는 내가 버린 이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빛나는 세상의 끝에 서 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인간 없이도 내가
내 자식들이 이렇게 당당하고 완벽하게 행복해지는 것. 그거면 된 겁니다. 와인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알싸한 기운이 내 억울했던 20년 세월을 비로소 씻어내주는 것 같았습니다.